도시개발 사업은 뭐 나중에 보시고요. 아직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토지이동 신청권자 요걸 좀 보겠습니다. 토지이동 신청권자. 이 토지이동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걸까요? 네? 토지이동을 결정하는 주체가 있겠죠. 누굴까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만약에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불만이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지적소관청의 이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번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불만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처분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처분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는 없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게 그러면 이러한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이 있는데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있는데 요 입장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요 입장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어요.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을 일으킨 사안인데 뭐에 대한 충돌을 일으켰냐면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지적소관청은 거부 결정을 한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통 대법원이 따라야 되겠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걸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라는 선입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실제로. 왜냐하면 저 시대 때 사법시험에 1등부터 한 20등까지는 판사로 가고 그 다음에 20등부터 한 3, 40등까지는 검사로 가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그러니까 판사 출신도 있었지만 검사 출신과 변호사 출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좀 무시를 했던 겁니다. 이 대법관들이 법의 규정을 무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시킨 아주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토지 이동에 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이고 따라서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 출제가 됐던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원칙은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토지 이동이 나타났을 때 원칙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건데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신청도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앞에서 보신 건 전부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신청했죠.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다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였죠. 이때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인정이 돼요. 예외가 두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예외 첫 번째는 뭐냐면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대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하는 지위에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리고 특례 규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특례 규정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예외 규정. 그러면 왜 특별한 예외 규정이냐면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해버립니다.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특례 규정은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을 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박탈을 하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입니다.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인데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허용해버리면 어떤 자는 신청하고 어떤 자는 안 하고 이 대단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중구난방이 돼서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이 공공적 사업을 위주로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라고 불러요. 특별한 예외 규정.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한다면 직접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박탈됐으니까. 따라서 이때 소유자가 원할 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신청권이 있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데요. 대위 신청. 이게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위 신청과 특례 규정은 달라요. 왜냐면 특례 규정은 처음부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했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대위 신청도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했다면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한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왜?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위 신청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때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경우, 이거는 없는 경우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때 대위 신청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 공공사업 시행자는 토지 이동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공공사업도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겠죠. 하지만 이거 정도로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박탈하지 않고 소유자가 신청권을 행사하는데 신청하지 아니할 때 그때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건 공공성이 아주 강하니까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이거는 공공성이 있지만 이거 정도로 강하진 않으니까 소유자에게 신청권도 인정하고 제3자도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인인데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하실 텐데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된 자, 자연인. 자연스럽게 사람이 된 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된 자. 여러분, 저. 이걸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람이나 재산이 단체를 형성했을 때 그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인.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할 때 이때 법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법이 사람으로 인정하면 사단법인이라고 부르고요.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단체가 법이 사람으로 인정할 때는 이때는 재단법인이라고 불러요. 이때 자연인은 팔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다리가 있죠. 그래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걸어서 지적소관청에 가서 서류를 손으로 이렇게 제출하면 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꼭 걸어가야 되느냐?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차장에 파킹한 다음에 또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다리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법인은 팔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다리가 없죠.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표기관 또는 대표자라고 불러요.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대표기관, 대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인이 아니죠. 법인입니다. 법인. 따라서 이때는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 누가 대신해서 신청하느냐면 국가는 국가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이건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텐데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일 때는 이때 구분 건물 제가 설명드렸죠. 네. 101호, 202호, 303호 뭐 이런 것들.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단이 구성이 되고 관리단의 대표자가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이 존재해요. 관리인이 토지 소유자를 대회에서 신청합니다. 그런데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어요. 이건 다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나중에. 관리인이 없을 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 대표자가 구분 소유권자를 대신한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가 아직 들어서기 전 단계도 있겠죠. 아파트가 아직 들어서기 전에는 이때는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건 민법 지식이 조금 있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이것도 민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404조를 근거로 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한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민법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직권에 의해서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도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책이 없으니까 말로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교과서 받으시면 다 체크를 할 겁니다. 먼저 직권에 의해서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먼저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라고 불러요. 계획이 수립됐으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 정보가 수집되겠죠. 그 수집된 정보를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적힌 토지 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드는데 이 서류의 이름을 토지 이동 조서라고 불러요.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나중에 교재 보시면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대위 신청.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 되면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두 문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는 자꾸 보셔갖고 익숙해지시면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한번 읽어나 보죠. 첫 번째, 요거 위주로 읽습니다.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공동주택.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외우시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을까요? 이제 뭘 보셨냐면 특수한 토지 등에서 축척 변경을 보실 겁니다. 특수한 토지 등에서 축척 변경을 보실 건데요. 축척 변경은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면 축척 변경 절차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순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이 축척 변경 절차가 진행되느냐 이게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축척 변경은 대충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숫자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틀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숫자도 많이 나오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틀리시는 분은 별로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돼요. 오늘은 흔적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 축척 변경은 저는 지적도를 그린 건데요. 지적도. 이 지적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니까 소축척이니까 토지가 크게 등록되어 있을까요? 작은 모양으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작은 모양으로. 그렇겠죠? 아주 작은 모양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게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라는 얘기는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땅값이 비싼 토지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토지들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축척이라서 지적도에 작은 크기로 등록되어 있지만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이에요. 그래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맞아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려요. 왜?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사고 싶어도 사기가 힘듭니다. 왜?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팔고 싶다면, 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개서 팔고 쪼개서 사야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토지들이 자꾸 분할이 됩니다. 자꾸. 소축적이 지적도의 토지는 자꾸 분할이 돼요. 이렇게 자꾸 토지들이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소축척의 지적도라서 토지 크기가 작게 등록된 상태인데 토지가 자꾸 분할이 되다 보니까 공시 기능은 어떨까요? 떨어집니다. 더 작아지니까. 맞아요. 공시 기능이 떨어지니까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 큰 도면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큰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크기가 이제 큼지막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를 축척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축척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것. 이를 축척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척 변경은 만들어진 취지가 뭐냐면 도면의 정밀도가 어떨까요? 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정밀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도목이 아니라 도모.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지번부여 지역은 도시 지역은 어느 행정구역을 얘기한다고 했죠? 동.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동이나 리라는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가 총 몇 장이 존재하느냐면 지적도가 16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16장의 지적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가끔은 나타나냐면 이쪽에 12장은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은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여기에 등록이 될 때는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만큼하게 등록이 될 텐데 이쪽 지적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거보다 크게 등록될까요? 작게 등록될까요? 작게 등록되죠. 아주 작게 등록이 됩니다. 똑같은 크기의 면적이 대축척에서는 크게, 소축척에서는 작게 등록이 돼요. 문제는 여기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지역인데 어떤 지적도에는 크게 등록하고 어떤 지적도에는 작게 등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지번부여 지역이니까 지적도의 축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일치시키는 방법은 이게 장수가 많고 이쪽에 장수가 적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일치시키는 방법은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따라서 어느 걸 바꿔야 될까요? 이걸 바꿔야 돼요. 맞아요. 얼마로? 600분의 1 지적도로. 뭐가 나타날까요? 축척 변경. 이게 바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이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지적도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했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다고 했죠.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떨어지고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했죠. 토지의 분할이 자주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잘 안 나타나요. 축적을 변경할 필요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고 임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은 이게 축적 변경이에요. 그런데 대축척의 지적도에서 소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은 축적 변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지죠.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소에서 대로 바뀌는 것은 축적 변경이지만 대에서 소로 바뀌는 것은 축적 변경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축적 변경 제도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유자들도 신청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 직권이 가능한데요. 이때의 직권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보신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6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아니할 때 예비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했죠. 맞아요. 소유자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신청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직권을 했죠. 근데 여기 직권은 달라요. 이건 예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청이 없어도 그냥 직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앞에서는 보충적인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네 번째, 축적 변경 절차가 출제가 됩니다. 절차가.
이거는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하는 것이고 이거는 절차와 관련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절차는 이게 아직은 좀 어려우실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만 좀 보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절차만. 먼저 이 추적 변경 절차는 누가 주관하는 걸까요? 지적소관청이. 맞아요. 지적소관청이 추적 변경 절차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이 추적 변경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축척이 지적도에서 대축척이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축척보다는 대축척이 경계가 보다 정밀하죠. 그렇죠. 그러면 경계가 바뀝니다. 보다 정밀한 경계로 바뀌어요. 보다 정밀한 경계로 바뀐다는 얘기는 면적도 보다 정밀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면적이 달라지는데 한 필지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 변경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토지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있어야지만 이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이 추적 변경에 의해서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적소관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축척변경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죠. 위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한다면 결정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의결이 있어야지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이 있어야지만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절차도 넣어놨는데 이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도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처리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만약에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는 첫 번째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되고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나중에 축척 변경 확정 공고를 하는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켜요. 첫 번째, 지적 정리를 정지시킵니다. 두 번째, 경계복원 측량도 정지를 시킵니다. 그냥 들어만 두셔요.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적정리 정지, 경계복원 측량 정지를 시킵니다. 다만 경계복원 측량 중에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킵니다.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네, 그냥 들어만 두셔요. 시행 공고를 한 다음에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합니다.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계복원 측량을 해야 돼요. 따라서 경계복원 측량은 정지시키지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첫 번째,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를 합니다. 두 번째,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세 번째,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합니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보다 정밀한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뭘 해야 될까요? 측량. 맞아요.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나중에 측량할 때 다시 공부하겠지만 이게 있어야지만 측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경계점 표지는 누가 설치하느냐?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뭐라고 출제하냐면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언제까지 설치하느냐?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합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출제를 해요. 그냥 들어만 두셔요. 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으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축척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불러요. 축척 변경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 등을 새로이 정하게 되는데 먼저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새롭게 정하게 되는데요.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는 뭐죠? 면적, 경계, 좌표. 맞아요. 근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새롭게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세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인가? 5가지를. 소재지는 빠져요. 왜냐면 소재지는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령 갖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소재지는 빠집니다.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적인 경우는 면적만 새롭게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돼요. 이게 그냥 들어만 두셔요.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그러면 면적은 바뀌고 있죠. 맞죠? 그럼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필지별로 어느 토지가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어느 토지가 면적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서류를 한 장 작성합니다. 이 서류의 이름이 뭐냐면 지번별 조서라고 불러요. 지번별로 토지의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조서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인데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 피고인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 다 국가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번별로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서류로 작성한 다음에 이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청산 절차는 계산을 깨끗이 하는 절차인데요.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만큼 강제로 돈으로 징수합니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도 이게 열받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게 공평하니까. 따라서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돈을 징수하는 절차,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절차, 이를 청산 절차라고 부릅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이 확정이 되었음을 공고를 합니다.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게 돼요. 여기에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한다고 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적성 한층이 내부적으로. 이게 바로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각 필지별로 법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확정 공고 시점. 요거는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확정 공고가 됐으면 법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싹 바뀌었겠죠? 법적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지적 공부 고쳐야 될까요? 고칠 필요 없을까요?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바뀐 바를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이를 지적 정리라고 불러요. 토지 이동 정리. 이것도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뀌었으니까 잘못된 내용은 공시되는 건 짧을수록 줘야 되죠. 그래서 후딱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으면 이제 뭐도 고쳐져야 될까요? 등기부. 맞아요. 등기부 표제부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축척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하얀색으로 쓴 것은 가장 골격이 되는 절차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좀 더 출제가 많이 돼요. 노란색이 되셨을까요? 되셨죠?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청산 절차를 빼먹었습니다. 청산 절차. 청산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금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청산금의 의미는 뭐죠?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 주는 돈, 이를 청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걸 청산금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청산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청산금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청산금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죠? 지적소관청.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축척변경위원회가 될 겁니다. 맞아요. 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되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 곱하기 증감 면적을 하게 되면 청산금이 계산이 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되면 증감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버리면 청산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3만원. 그런데 100번지 토지는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200제곱미터가 100번지 토지가. 그러면 청산금은 얼마가 될까요? 3만원 곱하기 200. 얼마죠?
600만 원. 맞습니까? 이 6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걸까요? 징수하는 걸까요? 징수. 그렇겠죠.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늘어난 만큼 강제로 징수합니다. 101번지 토지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얼마죠? 3만 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줄어든 면적은 얼마입니까? 300. 그럼 얼마예요? 네? 900만 원. 정말 어렵죠? 이거는 줄어들었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세 번째. 청산금이 결정이 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는 15일 이상 해야 돼요.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 게시판과 축적변경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축적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고 했습니까? 20일 이상. 청산금 결정 공고는 며칠 이상 합니까? 15일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납부할 것을 고지합니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뭐죠? 수령하여 갈 것을, 돈을 받아갈 것을 통지합니다.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령해 갈 것을 통지를 해줘요. 이때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수령통지의 경우에는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지급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많다고 느끼시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다 암기되셔요. 이게 문제풀이 하면서 더 암기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도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불만이 있는 자는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1월 이내에 납부고지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와 수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액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다 받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죠. 남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예요. 이유는 독립된 예산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청산 절차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노란색. 그 다음에 청산 절차. 이게 출제가 되는 거 거의 다 보신 거예요. 네.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절차를 기본 골격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하는데 공고는 20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이때 시행 공고일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켜요. 지적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을 정지시킵니다. 이는 여기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가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요 시점에 달라지죠. 맞아요. 요 시점에 달라지니까 그 이후에 지적공고에 등록해서 정리했죠. 그러면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공고 정리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이전에 정리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따라서 지적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가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은 이 시점이죠. 그러면 이 시점 이후의 경계는 정밀한 것이고 이 시점 이전의 경계는 정밀하지 못한 경계죠. 정밀하지 못한 경계를 가지고 보건 측량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경계보건 측량도 정지를 시킵니다.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시켜야 됩니다. 이것마저 정지시켜버리면 절차가 중단이 돼버려요. 따라서 경계보건 측량은 정지시키지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 물론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경계점 표지는 누가 설치해야 되느냐?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하진 않아요. 두 번째, 언제까지 설치하느냐?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합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되느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으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측량을 축척변경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 축척변경 측량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새롭게 정하는데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합니다. 다만 면적만 새롭게 정하는 예외도 있긴 해요. 그건 나중에 보실 거고. 그러면 이제 면적이 달라지는데 면적이 늘어난 토지도 있을 테고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늘어났을 때는 얼만큼 늘어나고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이게 서류로 작성합니다.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불러요.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강제로 징수하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해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부릅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이 확정 공고일이 돼요. 달라졌으니까 지적 공부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지체 없이. 지적 공부를 고쳤다면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등기부도 고쳐야 됩니다. 표지해부를 따라서 변경 등기를 지체 없이 척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거 외우실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못 외우시겠어요? 한 번 더 할까 보다 그냥. 이거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이거 10번 이상 합니다. 지금은 생소하니까 좀 힘드시지만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출제되면 흰색 순서가 나올 겁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면. 그런데 보통은 이 노란색이 출제가 돼요.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청산 절차. 이게 출제되는 내용이 한 90%입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것까지 다 보신 거예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85쪽에 지적 측량을 보실 텐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적 측량을 보실 거고 등기법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등기법은 이 공간정보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등기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민법을 기본 지식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법의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더 어려울 거예요. 다만 등기법이 좀 어렵더라도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등기법은 쉬워집니다. 그걸 먼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